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니의 다른 생각 채널 테드에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정세 두 번째 시간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촉발된 유라시아 지역의 긴장 국면이 한반도 이슈와 연결되고 나아가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타협으로 마무리되어 이제부터 한반도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다는 토니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간대에 유럽에서는 미국, 우크라,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극동아시아에서는 한국, 미국, 북한, 일본의 수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 중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 프랑스와 러시아는 북미 종전선언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금방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것 같던 우크라 러시아는 왜 2달 넘게 대치 상태만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왜 미국은 한미일 삼국 외교장관 회담에 힘을 주는 것일까요? 1월에 평소와 다르게 열심히 미사일을 쏘아대던 북한은 2월 들어 왜 조용해진 것일까요? 유럽이 정신없는 이 시점에 서 국방부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회담을 할 만큼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 현 상황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어떤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라시아권의 이슈 연결고리에 더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권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적합하고 중국의 생산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저임금 고생산성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국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조건의 최적의 국가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북한 노동력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미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한 리스크는 싫지만 북한의 핵 리스크를 해지할 수만 있다면 중국을 세계의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생산하는 상품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미국의 자본과 더불어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투자 위험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북한이 매력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전략적 그림을 위해 북한과의 종전협상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와의 타협으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러시아도 그러한 세계적인 판도 변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이슈 관리를 통해 각자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2의 중국, 즉 북한을 통한 저렴한 상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북한과의 종전협상에 나섬으로써 나아가 결과론적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가 도래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전협정이 나아가서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21세기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그동안 힘이 없는 시기에는 약점으로만 지적되어 왔지만 경제 군사적으로 7대 강국으로 부상한 21세기에는 오히려 장점으로 전환되어 세계의 균형초로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유럽 세력의 정치적 중재자로서 새롭게 포지셔닝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은 21세기에 국제적 힘의 균형 국가로 도약할 수 있고 미국과 러시아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50년의 한국은 1인당 GDP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고 일본을 제치고 G7에 가입할 것입니다. 세계 4, 5위권의 군사강국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통일 한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은 국제 리더십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동시기에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패권 국가로 남을 것이고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도 유라시아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경제 부흥을 이뤄 제2의 패권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경제 규모는 세계 2위겠지만 미국, 러시아의 패권에 밀려 그저 그런 큰 나라에 머물 것입니다. 다음은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2050년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9만 달러를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05년에 최초로 이러한 예측을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추세를 보면 그 예측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일한국은 국가 GDP에서도 일본, 독일, 프랑스를 추월할 전망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스마트폰 등 IT 산업에서 혁신을 일구었고 자동차, 조선, 중공업, 철강, 화학 등 전방위 산업에서 세계 경쟁력 선두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제는 K 콘텐츠까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2050년의 한국의 엄청난 성장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먼저 그 동력원으로 K 콘텐츠의 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오스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상을 수상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한국 콘텐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과연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활용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판이 깔리자 한국인들은 그 특유의 빠른 응용력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 시장을 석권해버렸습니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나라가 넷플릭스 등의 하청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매우 우매한 견해입니다. 참고로 화면을 보시면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회당 제작비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10에서 20% 수준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는 K-드라마가 재미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성비를 보이는 것으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BTS라는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를 배출했고 우리나라 국민의 창의성과 기획력이 이러한 플랫폼을 날개 삼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 우리의 컨텐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금년 한 해 투자비가 최근 5년치 합산액보다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넷플릭스는 금년 최대 1조 원까지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애플TV와 디즈니까지도 새롭게 한국의 컨텐츠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공중파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제작 시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우리 문화 컨텐츠에 녹아드는 형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컨텐츠의 수출액을 보면 매년 가파르게 그 수출액이 성장하고 있고 2021년에는 115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컨텐츠 수출액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 기술력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역량은 매년 그 경쟁력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에 밀리는 듯 했던 조선산업도 그 기술 우위에 힘입어 현재는 멀찍이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동차 시장의 주력이 될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도 K 배터리의 기술력에 힘입어 세계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2050년 세계 선두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바로 K 국방의 힘입니다. 4세기 로마의 군사 전술가 베게티우스 레나투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의 선생의 10만 양병설이 다시금 떠오르는 문구입니다. 군사적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
러시아의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서 분리 독립 시 미국과 러시아의 핵포기 꾀임에 빠지지 않았다면 비참한 현재의 저는 약소국의 현실에 맞닥뜨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50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금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실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2030년대에 다음과 같은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핵 EMP탄의 실전 배치입니다. 우리가 반경 10km급의 EMP탄을 보유한다면 전술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밀한 저궤도 정찰 위성을 다수 보유하여 동북아 대부분의 국가를 손바닥 보듯이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여 중국 북해함대에 항모전단 타격 능력을 보유할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의 북해함대는 서해 및 남중국 해로의 항모 전개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여 신장 위구르 지역의 중국 핵기지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분쟁 시 중국은 만주 지역에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새롭게 배치한 핵전력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타격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드 및 SM-3급의 LSAM 배치로 적국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이 급격히 신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KF-21의 대량 배치로 극동지역에서의 공군 전투력 우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KDDX급의 이지스함 및 원자력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여 제해권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금년도 최초 예산이 반영된 항모전단 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항모전단 보유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군사적 비상 상황에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모 기지로 남해나 제주도가 아닌 미얀마나 태국 등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모 기지를 둘 경우 유사시 적에게 제1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미얀마 등의 해군 기지를 둘 경우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한 남중국 해에서의 해상로 보호 활동에 투입할 수 있고 한반도 유사시 백업 전투력을 제공할 수 있는 크나큰 이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우리나라가 가진 잠재 역량을 이용하여 2050년 우리가 바라는 세계 인류 국가로 반드시 도약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니였습니다.